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K 유니콘을 쏟아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CIC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견도 게재해 주시고 또 토론에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의 좌장은 김민수 맥킨지앤드컴퍼니 부파트너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무대에 올라와 주시고요. 박덕훈 에코마린 대표이사님, 박찬우 크루컴퍼니 대표이사님, 배정진 어플레이즈 대표이사님, 안태훈 플렉셀스페이스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도형 HD현대 아비커스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헤럴드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중에 여기 참석해 주신 5분의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오늘 세션의 모더레이터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민수라고 하고요. 저는 맥킨지앤컴퍼니 서울 사무소에서 제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운영 혁신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세션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고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롯데케미칼앤곳에서 작년에 분사해서 창업한 사내벤처고요. 저희가 사내벤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에 대한 그런 답은 저도 역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사내벤처를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가졌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사례를 삼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내벤처를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 저희가 가장 문제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기획했지만 저희 아이디어를 도와서 이제 같이 할 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빌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물론 사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 이 사내 직원들 안에서 이제 팀 빌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사내벤처로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좀 다양한 직군에 있는 인원들을 좀 더 모아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이제 사내벤처에서 팀빌딩을 하다 보면은 좀 친분 관계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같이 이제 우선순위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팀이 저희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은 예를 들어 3명이서 시작했을 때 서로 제가 연구 개발했었고 다른 분야에서 이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저희는 다행히 그렇게 이제 뽑아서 좀 진행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이 된다면 훨씬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초기 때 시행착오를 좀 줄였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분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와서 약간의 초기 투자금을 받고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기업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저희가 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기업도 분사시킨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사내벤처를 하나의 채널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투자금이 들어와 있으면은 주주가 됩니다. 주주로서의 역할도 모기업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더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조금 더 사내벤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사내벤처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인데 저도 솔직히 정답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실행을 해오면서 성공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 이거는 솔직히 사내 벤처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어떤 핵심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내 벤처를 앞에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멤버들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전 절실하게 느꼈고, 그게 성공의 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내 벤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모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모 회사와 연관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러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쿠로 컴퍼니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팩을 활용한 이제 전기 스쿠터 배터리 교환 서비스로 서로 간에 연관이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사업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멤버 구성은 이 작은 조직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제가 1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저는 사내벤처가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내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육성 기간을 거쳐서 분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그러니까 본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회사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팀 멤버들이나 이런 구성들도 좀 수월해지고, 홍보나 브랜딩 하기 위한 뭐 홍보나 마케팅 관련 부분들도 모 회사의 도움들을 많이 받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분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분사를 하게 되는 사내 스타트업은 어쨌건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루게 되거나, 혹은 그 외에 최소한 그 뒤에 사내 스타트업들에게 뭔가 그런 뭐 본보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책임 혹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거 현대자동차와의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 일단 첫 번째는 모 회사와의 협업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협업 관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당연히 기본적인 캐시카우의 역할도 해주면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내 스타트업은 나오는 순간 저 회사가 사내 스타트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이미 다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회사가 모 회사와의 협업 포인트가 없이 나오게 될 때 굉장히 실망감이 더 커져서 오히려 이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본 회사와의 협업 포인트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거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할 때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협업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외부 확장성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캐시카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모 회사와 협업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당연히 이 회사의 성장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당연히 성장하는 걸 싫어할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은 모 회사가 아니라 사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모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로 성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걸 기회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업 운영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끝으로 사실 이 사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회사 정도를 다니는 분들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회사에 다니시고 있고, 이 부분 특징이 뭐냐면 사업 운영은 잘 하실 수 있는데 회사 운영이라는 걸 해보신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원 부서가 다 따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
분사해서 운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되게 크고, 특히나 인사 측면에서는 단순히 직원을 뽑고 일을 시킨다가 아니라 그 뽑는 직원이 어떠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뽑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나, 그리고 이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경영 지원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걸 빨리 익숙하게 할수록 회사 운영에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게는 뭐 사업 운영 측면에서 두 가지와 회사 운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세 번째 창업인데 이런 경험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주제 넘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면서 사내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해주면 좀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뭐 진심구 가식 1 정도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맞냐 아니냐, 우리 회사에 맞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나가서 뽑는 인력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의 근본을 보고 육성해서 키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를 나한테 맞게끔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사내 스타트업 혹은 일반 스타트업들도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사실 빨리 적응해서 아웃풋을 내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채용 노하우, 저희는 그 일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확장을 하던 일을 하던 그 직무가 명확히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범용의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순간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뭔가 불편함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안 맞는 것들이 생기는 걸 직접 저희도 채용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칙 중에 첫 번째는 필요한 직무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경력직 위주로 뽑게 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많이 친숙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사나 지원 업무에서도 AI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모기업이 부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ICT 부문, 하나가 이제 방산 부문이다 보니까 ICT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AI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플렉셀 스페이스에서 현재 지금 AI를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는요, 실제로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우주의 환경에 맞는 그러니까 모니터링 예측이 돼야 되고, 레시피를 넣으면서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 단축이나 금액 단축에 있어서 AI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청이 설립이 되곤 했지만 아직까지 우주 환경에 맞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의 방사선 테스트는 한국에서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또 뭐 방사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영국, 미국 같은 데에서 테스트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테스트를 간소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내에 저희가 우주 인증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사가 결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I의 공이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AI에 대한 불안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소재, 신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그 화학적인 레시피나 저희 그 제품의 제조업에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이런 컨피규레이션,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걸 프로그래밍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다른 기업이나 이제 이런 분석 기업에게도 좀
유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이 선을 맞춰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입니다. 네. AI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율운항 자체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업의 본질이 이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에 모두 AI가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기존의 선박에서 쓰는 레이더, 뭐 GPS 외에도 저희가 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황 인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센싱에도 쓰이고 슬램에도 쓰고 비주얼 슬램에도 쓰고 또 센서 퓨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어 같은 경우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게 어려운데요. 실제 관성이 없고 관성이 크고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수평선에 걸려 있는 작은 물체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이제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어떤 데이터라든지 또 기법들이 필요하고요. 판단도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충돌 회피나 이런 조우 상황에서 판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어도 육자도 모션이 있고 외란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자동차의 어떤 키네매틱스 기반의 제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제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화학습 등의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분야를 최초로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센서 조합이라든지 어떤 센서를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뭐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은 있지만 또 저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이런 또 뭐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이제 시장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선박 소재를 말하는 저희가 제조업을 스타트업 치고는 제조업 소재를 하는 제조업은 되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설비를 필요하고 연구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타트업 규모에서 갖추기는 어려운데 저희도 지금 한국 시장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소재로 어선이나 관공선들이 이제 바뀌고 있지만 그 바람이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내 시장과 동시에 해외 시장도 같이 이제 개척하려고 소재나 선박 소재지만은 기능성을 좀 다변한 그런 소재들을 좀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개발하고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 개발하는 활동 연구 시설들을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가공 설비나 뭐 연구 장비,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고 테스트를 이제 외부 기관에 걸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로 이제 모기업으로서 백그라운드에서 좀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저희의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안에 롯데벤처스라는 또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열사인데 이쪽에서 저희를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 말고 저희가 이제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처스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도 뭐 다들 이제 뭐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뭐 짧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역시 뭐 1년 정도 조금 더 아주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작년도에 보다 올해 좀 많은 성장은 있었어요. 매출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이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마 롯데케미칼이라는 모기업이 있어서 뭐 저희가 조금 기술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내서 이 시장에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롯데케미칼의 소재를 갖고 와서 한 번 더 가공을 하고 또 이제 부품을 그러니까 자재를 만든다. 선박용 자재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데 롯데케미칼이 소재를 만들면 저희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되는 현재 형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뭐 저희는 소재를 하다 보니까 뭐 AI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일반적인 소비재나 이런 쪽은 플라스틱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AI나 그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재는 해상 풍력 발전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뭐 어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조금 롯데케미칼 고객사로 있지만 롯데케미칼의 제품을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이고 첨단 산업에 맞춰서 새로운 용도를 찾는 선봉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그 매출 향상이 또 롯데케미칼의 수익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ESG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창업했던 동기가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환경에 오염이 된다라는 게 뭐 다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뭐 재활용을 다들 이제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재활용보다는 플라스틱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제어 가능한, 통제 가능한 환경 그 용도에서 좀 더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환경에 진정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희 좀 신념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많은 친환경 분야에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뭐 기존 빨리 이제 리플레이스가 빨리 요구되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저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하나의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제 ESG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상생을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시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확장을 하지는 못했고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한 400기 가까운 교환기를 설치하고 이제 라이더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성과라고 하면 제가 가장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실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 회사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하는 서비스 사업인데 배터리 팩을 B2C 시장, 라이더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B2B로 사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혀 누구에게도 익숙치 않은 개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배터리를 가지고 B2C 시장을 뚫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라이더를 모집할 수 있을까? 교환기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온갖 의심을 하면서도 노력을 해왔고, 멤버들의 정말 열정에 힘입어서 솔직히 올해 400기가 넘는 교환기를 설치하고 라이더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의 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솔직히 올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 여파로 전기 이륜차에도 이제 저희가 어디에 저희 사업을 소개하던 간에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올 정도로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이었어요. 특히 요즘에. 솔직히 제가 배터리 회사를 뭐 처음부터 여기 있지 않았지만 저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뭐 100%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화재가 나지 않는 배터리 팩이라는 건 없다. 결국 배터리 팩은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는 배터리 팩은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되지 않은 배터리 팩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도 결국은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제가 모 회사와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라이더를 더 많이 모으고 저희 교환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더 많은 교환이 이루어질수록 저희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연구원분들께 저희가 전달을 드리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24시간 배터리팩의 충전과 휴지기 때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상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저희 CTO에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는 저희가 다른 어떤 모든 BSS 업체들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 충방전 데이터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 레졸루션이라든지 그 종류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안전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뭐 개인이 스스로 충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배터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다들 그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다 아시잖아요. 뭐 지니, 멜론,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나 이런 개인들이 쓰시는 음원이 이제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 큐레이션을 해주죠. 나의 이용 이력 혹은 취향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을 잘해주고 있고,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용 공간에 이용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일단 쓰고 있는 시장에서는 좀 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용 공간에, 그러니까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는 공용 공간을 대상으로 최적의 음악을 큐레이션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 그 시장을 좀 더 좀 양지로 다시 올리는 그런 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왜 AI라는 표현이 들어가냐면, 개인은 개인이 그냥 들으면서 이동하는 경로에 맞게 나를 중심으로 하면 되지만, 공용 공간, 특히 뭐 매장 같은 공간은 하루 종일 틀어둡니다. 그러면 시간대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방문하는 고객분들도 다를 수 있고, 매일 날씨도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 뭐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인테리어 분위기도 있겠지만 동적으로 변하는 정보들도 같이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큐레이션하는 항목들로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저희 판단으로는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큐레이션 제공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제 좀 뭐 상품 같은 것들도 각 공간에 맞게끔 제공하는데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인프라도 구성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플레이즈는 그 세상 모든 공간을 플레이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공간별 최적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공간에 맞는 음악들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매장용,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쪽에 포커스 맞췄던 부분은 저희가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일 공간에 적절한 상품을 매장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매장용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영업 전략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를 좀 공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공간에 맞는 특성들을 그 특성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뭐 이런 매장용도 있지만 사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이 안에서도 각각 목적이 다르잖아요. 뭐 대기 공간이나 이런 컨퍼런스 홀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도 그러면 한 서비스를 가지고 각 공간에 맞게끔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 한 디바이스로 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하나 리조트랑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객실을 들어가면 그 개별 맞춤형으로 음악 큐레이션을 해줘요. 체크인 할 때 뭐 이런 취향 입력하시면 뭐 이렇게 객실형으로 만들어 드린다든지, 뭐 아파트 공동집 뭐 보통 둔촌주공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그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런 쪽으로 아파트 공용 주택용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뭐 차량용이나 전시장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 아시겠지만 스포티파이가 이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온 것 같이 저희도 이제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말 정도에 이제 개인용 서비스도 나오는데,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공간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뭐 개인의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위치에 해당되는 공간 데이터를 조금 더 반영해서 음악 취향이랑 맞춰서 조금 더 세분화된 큐레이션을 해주는 기능들, 그리고 뭐 챗 GPT 연계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 개인용도 런칭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렇듯이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과라고 하기보다 이제 과정이자 뭐 기대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최대한 다양한 공간,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 뭔가 음악으로 공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넓히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 과정을 대부분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뭐 사업 협력 관계를 통해서 확장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과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용화 시기는 27년 하반기입니다. 27년 하반기면 상당히 늦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유가 저희가 제품을 잘 만들어도 우주에서 이제 위성 제조나 기구부 제조하는 제조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주에서 쏴봤냐, 우주 검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 우주 환경에 맞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빨리 만들어도 상용화는 한 27년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이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 게 우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우주 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전까지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스페이스 헤리티지, 즉 우주에서 검증, 지상에서의 인증을 요구를 했었지만 2020년도 이후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요구 조건을 필수로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 모기업도 포함을 해서 아직까지는 조그만한 이제 위성 업체들은 우주 인증과 검증을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에어버스나 탈레스 알레니아, 보잉, 뭐 이런 로키드 마틴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주 검증과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한테 이제 프로토타입을 주면 이제 피드백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래서 상용화는 27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조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최근에 다들 저희가 이제 나로호나 누리호 이런 것들을 발사 성공하신 걸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7대국이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주 선진국 같은 선진국과의 이런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청도 설립되고 이제 소부장 업체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패스트 팔로워라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고요. 저희 모기업의 이제 다른 계열사인 하나 큐셀에서도 태양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업무를 하면서 많은 자문도 받고 기술력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신물질을 지금 우주에서 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탑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이런 지상에서의 강력한 차별화랑 기술력을 가지고 우주 시장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미 1위에서 6위 정도 하는 우주 강국들보다 좀 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무인 선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에 맥킨지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뭐 회사에 초청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25년쯤 레벨 3가 좀 상용화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동차 잘 아시겠지만 레벨 2까지는 인지 판단 제어를 시스템이 하지만 사람이 책임을 지고 레벨 3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고 제조물 책임법이 따르고 또 보험도 돼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25년부터는 좀 뭐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여전히 이제 레벨 3는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엊그제 뭐 자율주행 택시 시연을 했지만 테슬라도 여전히 레벨 2 시스템을 팔고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레벨 자동차에서조차 20년 된 에이다스 기술이 한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3가 여전히 언제일지 모르고 이걸 선박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박의 자율 운항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히스토리는 한 10년 정도 됐지만 상용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 한 20년 정도 뒤졌고 사실상 이제 자동차하고는 달리 선박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을 가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 필요합니다. 이제 IMO라고 하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 어떤 강제 규정을 정하고 그 협약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규정은 이제 막 만들고 있고 내년 25년에 5월에 이제 그 초안이 나옵니다. 안이 나오고 실제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은 32년이고요. 그래서 레벨 3에 대한 어떤 규정은 32년에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기술 뭐 법적으로 레벨 3가 가능 32년 이후고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레벨 2 기술을 좀 지향을 하고요. 그 이제 선박 관련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20년까지는 사람이 안 타는 선박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봐도 그렇고 뭐 해양 드론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 레벨 2까지는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솔루션을 상용화해서 현대중공업 그룹 선박에 표준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주되는 모든 선박에 제어까지 되는 솔루션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씩 어플리케이션 응용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펜오션 VLOC 그러니까 300m 되는 배를 브라질에서 중국까지 한 달 반이 걸리는데 포트 투 포트로 사람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운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고 무인 선박은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단계까지 되는 솔루션을 상용한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세계 최초고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회사를 만들면서 그 대략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 필요한 뭐 인지연구원, 또 조종제어연구원, 또 개발자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 같고 상선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원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성장성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 2천만 척이고 자율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 레저보트 시장을 처음부터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에서 충분히 트랙 레코드를 쌓고 여기서 확보된 기술을 레저보트 쪽에 적용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3년 전에 최초로 이제 국제 레저보트 전시회에 이제 시연을 했었고요. 자율운항 이제 보트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3년 연속으로 저희가 그 시연회를 했고 업계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니즈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는 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저희가 주문을 받았고 실제 탑재가 되는 것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동차 에이다스 2000년도 초반에 이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진짜 저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에서 좀 의문을 가지는 것 같고요. 좀 더 레저보트 쪽에서의 어떤 트랙 레코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마케팅이라든지 좀 체험 행사 이런 것들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Q&A 세션에 몇 분께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드림클래스에서 현재 대학생 멘토로 활동 중인 대학생 이소민입니다. 먼저 패널 분들의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던 분 혹시 성함이 네. 네, 안태훈입니다. 안태훈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우주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한 대학들에서 또 우주항공공학부가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될 정도로 우주 산업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또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지, 단순히 이제 일론 머스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 여행이나 뭐 화성 탐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우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제 우주하면 생소하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항상 이게 고민이었는데요. 일단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무한한 동력원으로 지구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가 저희 이제 슬로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역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인간들과의 이런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에너지원에서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 태양광이나 이제 우리가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했지만 뭐 날씨나 밤과 낮에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우주 태양광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하면 실제로 24시간 태양빛을 지구나 저희가 뭐 화성이나 달에도 보내낼 수 있고 위성에도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는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 우주 산업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선 송신, 에너지 송신에 대한 지금 큰 허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조그만하지만 우주 인증을 하려고, 우주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우주 태양전지를 내년 누리호 4차부터 발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누구랑 하냐면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나 이제 고려대학교, 그다음 카이스트 이런 대학 기관이랑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쪽에서도 질문이 한 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손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마이크 보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 헤럴드 경제 김성우라고 하는데요. 그 어플레이즈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발표를 해주실 때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랑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기존 저기 진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에서 이용이 제한되는데 그 어플레이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금 어플레이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실제 공용 공간에 재생을 할 수 있는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송권이라고 해서 선곡을 하거나 뭐 본인이 이제 다시 듣기 하고 다음으로 넘기거나 뒤로 가거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들으니까 개인한테 맞게끔 이용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이고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쨌건 이제 공용 공간 이용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용 공간에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개별 선곡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흐르다 보면 카페에서 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주인한테 가서 뭐 바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선곡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결국은 이제 공용 공간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작권 계약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용 공간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경제인협회 산하에 있는 EIC라는 동아리 소속의 황규영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배정진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사실 그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의 말씀 다 흥미롭게 잘 들었고 다 모든 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CIC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모 회사에서 출범해서 나오신 그런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뭐 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펀딩을 더 받기도 쉬울 수도 있고 모 회사로부터 이제 금전적인 그런 지원을 받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정진 대표님께서 그 전에도 몇 차례 이러한 사업을 해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궁금해졌는데 혹시 이제 꼭 CIC를 하지 않고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여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뭐 고객을 찾거나 하는 동안 적자를 오래 보고 그럼 결국엔 펀딩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데 제가 경험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제가 처음 이제 창업한 아이템이 2012년, 13년, 기억이 안 나요. 14년 그때였는데 저는 SNS 플랫폼으로 첫 창업을 했습니다. 그 KT 있을 때도 이제 그러니까 GIS 플랫폼이라고 그 그러니까 지도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했고 그 관련된 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템도 위치 기반 SNS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친한 친구 2명, 그러니까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이제 친구 2명 꼬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고 뭐 그냥 개발자 굳이 없어도 대기업에서는 다 뭐 사업 계획을 짜서 품위를 따고 딴 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맡기고 런칭하면 운영비로 마케팅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캐파 올리면 또 운영부서로 넘기고 약간 이런 루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처음 개인적으로 시작을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외주를 주고 만들면 잘 만들어 놓고 세일즈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은 사실 이 처음 아이템 잡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플랫폼 서비스는 어쨌거나 가입자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으는 과정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두 가지 중 하나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돈 하나 안 쓰고 자기들끼리 계속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이 안에 팀빌딩이 잘 돼 있으면 견딜 때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 그 외에 뭐 만약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뭐 멤버들 중에 네임드가 있거나 혹은 여기에 뭐 누군가 너무 잘 맞는 핏이 잘 맞아서 같이 비전을 할 수 있는 VC가 있어가지고 뭐 해주면 몰라도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제가 2년을 그 사업을 유지를 했는데 뭐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외주한다고 개발 계속 주고 버는 돈은 없고 이거 보통 이제 광고 모델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 SNS 서비스 하면 광고 하려면 보통 크리티컬 매스 뭐 100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KT에서 지도 서비스 내고 3달 하니까 한 70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되게 쉽게 봤는데 그건 이제 KT니까 가능한 개인으로 했을 때는 절대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계속 끌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느낀 거는 절대 초기 스타트업은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첫 모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작하면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이템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이거 투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투자금으로 뭔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솔직히 19이 아니라 한 19,999개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누가 봐도 make sense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되면 좋겠다. 혹은 타겟으로 보는 시장만 조금 바꾸면 좋겠다. 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이드해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VC를 잘 만나게 되면 또 그게 펀딩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게 이게 있는데 라는 식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사업은 잘 운영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펀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조달하냐 이런 얘기보다 사업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뭔가 조금 더 그 집중된 과정들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흑자 전환이라는 질문을 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당장의 매출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회사의 자원을 알맞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담겨 있는 사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잘 그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이것으로 이제 세션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5분 대표님, 그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